네, 정치 막전막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의 송채경화 기자고요. 오늘도 성한용 한결의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그럼요. 네, 오늘 신당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그 모든 조간의 일면으로 나온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핵관, 네. 중에서도 윤핵관이다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기존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뭐 윤핵관 그다음에 지도부 중진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해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했는데 계속 이제 버티기 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다가 오늘 아마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첫 번째 응답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장면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른바 그 친윤을 공격할 때 그 핵심이 이제 장제원 의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아침 신문 어디서 제목을 김재동이라고 뽑았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 그런가요? 김기현, 네. 장제원, 권성동 이렇게 네. 셋인데 그 중에 이제 가운데 핵심에 해당하는 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부산 사상이죠. 네. 그다음에 19대는 출마 안 했어요. 그때 무슨 선거법 위반에 걸린 게 있어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네. 그다음에 20대는 공천을 못 받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21대 미래통합당으로 당선이 되고 3선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네. 이제 일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매우 특수한 관계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집에 갔더니 라면을 끓여주더라. 그래서 네. 라면을 먹고 감동을 했다. 뭐 이런 에피소드를 본인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그렇게 이제 맞지는 않고 김대기 실장이 맡았고 그동안 약간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서 국민의힘 혁신에 좀 밑거름이 되겠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신문 일면에 다 이렇게 큰 뉴스로 나갔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자 일면에 다 나왔더라고요. 또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부산시장 같은데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본인이 또 임명직은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정치인의 말은 이제 그 말하지 않은 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네. 임명직을 안 맡겠다 그러면 선출직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임명직 이외의 것은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도 이거에 관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김기현 대표도 그럼 조만간 불출마나 험지 출마 결심을 밝힐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제 갑자기 오늘 일정을 취소했어요. 네. 어디 연탄 배달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용산 대통령실 갔는지. 아, 거기 협의하러 갔나요?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좀 고민을 하러 갔는지. 네. 우리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뭔가 김기현 대표의 무슨 소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위험 부담이 있긴 한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도 그냥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메시지를 내놓고 좀 물러서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던진 어떤 혁신의 동력을 좀 이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혁신위에서 요구했던 어떤 혁신안을 하나씩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흐름 자체가 국민의힘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이죠. 일반 국민들은 뭔가 그 기득권자들이 내려놓는 모습을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중진들 또 친윤석열 의원들이 이렇게 불출마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가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준석 신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과연 얼마만큼의 국민의힘의 지지를 이준석 신당이 얼마나 흡수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 그러면 이 신당 창당이랑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겠네요. 예, 매우 관련이 있죠. 예, 정치에서는 모든 게 연결돼 있고요. 이걸 네.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지 무슨 초연결 이론이라고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직접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실은 이준석 신당의 어떤 동력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만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네. 그러니 나 이준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 또 국민의힘 안에서 막 혁신이 이어지면 이준석 신당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아직은 이 시간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이번 장제원 의원 불출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 게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 성격으로 봐서 아마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네. 27일로 날짜까지 예고를 해놓고 있는데 네. 여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론이 뭐 그렇게 많이 잦아들거나 얼마만큼 잦아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부터도 계속돼 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려고 했던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신당이 분출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당을 좋아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글쎄요, 새 거 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 우리 성채 기자 뭐 쇼핑할 때 신상 좋아하지 않으세요? 신상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또 사람 만날 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궁금증도 있고 약간 그렇죠. 가슴도 두근거리고 네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 없을까? 뭐 새 정당이 나오면은 지금 양당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매번 총선 때마다 이제 신당 바람이 부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신당이 좀 성공한 적이 있는데 갈수록 이제 그 정치 양극화가 되고 거대 양당이 서로 적대감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버티는 네. 양당 과점 체제가 이제 자꾸 형성이 되면서 이 신당 동력이 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정치부 출입하셨잖아요,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는. 근데 그동안 이제 신당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신당이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막 이런 이제 것들을 보셨을 텐데, 좀 역사적으로 어떤 눈에 띄는 신당들이 좀 있었나요? 이 얘기하려면 사실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저 정치부 기자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그러세요? 예, 한번 30몇 년밖에 못 했습니다. 30몇 년 밖에 예, 못하신 이 한국 정치 성한용 얘기하려면 기자님. 뭐 최소한 한 6, 70년은 해야. 신자 또는 새 이런 글자를 쓰는 정당의 역사를 저도 이번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해방 직후에 미 군정기부터 신자를 썼더라고요. 조선신민당이라고 네. 이제 공산주의 정당이 있었고요. 만들었다가 금방 이렇게 노동당하고 남로당 이쪽으로 북쪽 남쪽에서 다 흡수됐습니다. 금방 사라졌고요. 네. 또 60년에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 구파가 창당했던 정당이 신민당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5.16 쿠데타로 이제 금방 없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67년에 이제 신민당이 새로 생겼는데 이 신민당은 좀 유명한 신민당입니다. 이게 네. 1971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40대 기수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이분들이 네.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했던 거고요. 네. 또 1979년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이 부하 총에 맞아서 죽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민당 총재를 막 국회의원을 쫓아내고 네. 김영삼 총재였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 몰락의 직접적인 계기를 만든 게 신민당입니다. 굉장히 유명했죠. 네. 그다음에 좀 연식이 있는 시청자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1985년에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정계에 복귀하면서 만든 정당이 총재는 이민우 씨였는데요. 네. 이민우 총재의 신한민주당, 줄여서 신민당. 네, 네. 그래서 2.12 총선 돌풍이 일어났고요. 그걸 계기로 전두환 정권이 물러섰고, 그래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김종필 총재, 유신 본당을 자처하는 김종필 네. 총재도 새로 만든 정당 이름이 신민주공화당이에요. 신자를 붙이는 게 굉장히 신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뭐 끝도 없습니다. 하여튼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1995년에 김대중 총재, 그러니까 네. 정치에 복귀하면서 만든 게 새정치 국민회의. 그때부터 이제 새자를 쓰기 네. 시작하는 거죠. 한자보다는 한글로. 그렇죠. 이제 그에 맞서서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 신한국당. 네. 또 이인재 후보가 경선 불복하고 만든 정당이 국민신당. 또 김한길 대표의
중도 개혁 통합 신당 오충일 손학규 대표가 있었던 대통합 민주 신당 네. 이런 게 있었고요. 너무 많죠. 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이 갈라져서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만든 정당 이름이 진보신당이었고요. 네.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 이름을 뭘로 바꿨죠? 새누리당. 새누리당. 네, 그때 이준석 전 새가? 대표가 그렇습니다. 들어왔죠, 그때 이제 비대위원으로. 이준석 전 네.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들어왔죠. 또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만든 정당이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 거기도 네. 새자가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동연 지금 경기지사가 지난 대선 때 만들었던 당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새로운 물결. 아, 그러네요. 네, 거기도 새로운 새자가 물결.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항상 새자를 좋아하고요. 그건 우리 유권자들이 새자를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상 좋아하고 새 것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신당에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사실은 수많은 신당들이 있었지만 기존 정당에 흡수됐잖아요, 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여러 가지 정당이 있지만 다당 체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양당 체제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좀 역사적으로 보시기에 이 당은 좀 오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깝다 이런 당 있으셨어요? 예, 그게 당보다도요 체제에 대한 다당 체제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네. 1987년 12월에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요. 네. 그대로 1988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네. 그때 사상 최초로 여소야대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이 125석,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이 70석, 네.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59석, 네. 김종필 신민주공화당이 35석. 굉장히 다양한 정당들이 있었네요. 예, 소선거구제였는데도 무려 4개 정당이 네. 나왔고요. 그때 이제 4사람이 다 총재들이 이제 대통령이거나 대선 주자였던 거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아무튼 그때부터 1990년 1월 3당 합당이 되기 전까지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황금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언뜻 생각하면 정당이 여러 개면 더 많이 싸울 것 같은데 그렇지 사실은 그게 않습니다. 아니라 예. 여러 개의 정당이 있으니까 더 화합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예,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자서전에다 남긴 네. 내용이 좀 있어요. 모든 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많았다는 거고요. 네. 민정당에서는 대통령하고 대표위원 또 야당에서는 3당 총재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3김씨 네. 이 네. 일로 3김이 자주 모여서 오자 회담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꽃피웠던 시기인데 네. 이게 이제 못 견디겠다고 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해버렸고요.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네. 뭐 그걸 이제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민자당 거대 양당이 만들어졌고 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끝장이 난 거죠. 참 아쉬운 거기서부터 장면. 양극화 정치가 시작된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네요. 3당 합당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건지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제 지금으로 돌아와서 가장 지금 총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신당 가운데 하나는 이준석 신당.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준석 신당인데 서한영 선임 기자께서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이준석 신당이 사실 아직 좀 잘 모른다. 그리고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통합의 손길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온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를 보니까 거의 강을 건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거학과의 경쟁이 될 것이다. 그중에 여러 거학 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미 탈당 선언문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이 정도면은 아예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폭파한 거 아닌가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아직도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네. 신당 창당의 동력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혁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당 창당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이 루비콘강을 건넌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네. 루비콘강을 자기가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건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네.
이거 어쩔 수 없이 남들이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까 이 건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준석 신당이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용산 쪽 기류를 아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묘한 생각들을 한다고 그래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용산의 참모들이. 네. 그래서 이 좀 애로 보는 측면이 시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신지혜 씨, 그 페미니스트로 네. 유명한 그분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하고 새시대 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의 수석위원장까지 맡았다가 네.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는 바람에 2주 만에 그만둔 사건이 네.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그 참모들 얘기는 그때 이준석의 신지혜를 비판하는 바람에 네. 여성들 표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래서 대선 질 뻔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나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그러게요. 당선 안 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전혀 대통령은 정반대로 네. 이준석 때문에 내가 질 뻔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제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이준석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끝까지 안 붙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역시 그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2030 세대의 남성들 표라도 붙잡지 않으면 총선 진다. 네. 이렇게 판단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혁신해서 신당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이준석 신당의 지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또 국민의힘 지지가 혁신을 계기로 상승세를 타는지 못 타는지 네. 뭐 이런 걸 봐가면서 결정을 할 겁니다. 네. 정치에서는 뭐 이렇게 뭐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표를 얻어서 정권을 잡는 거고 선거에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 결과, 정치 지형, 민심의 반응 이런 걸 쭉 살펴가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 처음 나올 때 10년 전입니다.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으로 처음 이제 정치에 들어섰는데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 뭐 차기 대선이나 차차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보시기에 이준석이라는 사람 어떤 인물이라고 좀 보세요? 글쎄 여기 워낙 평가들이 엇갈려서요. 송채 네. 기자는 이준석 대표 잘 아시죠? 네, 뭐 잘합니다. 예, 우리 취재도 했었고. 한겨레 텔레비전에 혹시 출연했었나요? 한겨레 뭐 전화 인터뷰를 한 번 했었고 최근에 그다음에 예전에 한겨레 TV 출연했을 때 저는 그때는 없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랑 다른 타사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제 뭐 패널로 출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셨군요. 네 그때 새누리당 때 제가 이제 취재 기자였으니까 그때 뭐 자주 만났었죠. 제가 한겨레 텔레비전에서 진행할 때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 하여튼 굉장히 좀 새로운 세대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종 자체가 좀 다르다. 뭐 이런 네. 느낌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당혹감이 있는 것 같아요. 11월 말에 조선일보의 그 김창균 칼럼에서 네. 이준석이라는 따옴표 열고 어린 놈 따옴표 닫고 이제 이건 본인이 어린 놈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른바 이제 보수 꼰대들이 이준석을 어린 놈이라고 취급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네. 이런 취지의 칼럼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어린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후지다 이런 표현으로 반격을 하고 사실 그렇게 어리지도 않은데. 어리지도 않죠. 네. 네, 거기에 비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어린 건 사실입니다. 85년생이죠. 네. 그런데 이제 김창균 씨가 칼럼에서 쓴 얘기는 이게 그 지금 여당에서 아무리 이준석이 미워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이른바 2030 세대가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돼 있다. 네. 당신들 잘 생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는 보수 일각에서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놀라웠고요.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좀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이준석 별거 없잖아. 뭐 조직도 없고 그냥 기술자에 불과한 거 아니야. 그냥 기술자. 예, 언론에는 뭐 잘 나가고 뭐 젊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저 실체가 없다. 지금 이준석 신당은 떠봐야 찻잔 속의 태풍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이 강합니다. 네. 어쨌든 이분은 1985년생이에요. 네. 그러면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네. 40세가 넘으면 네.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네. 지난 대선은 나이가 안 돼서 출마 못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이게 저는 1970년, 71년에 그 신민당의 40대 기수론 네. 아까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김대중, 김영삼. 예, 그 생각이 좀 나요. 저는 네. 이게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이 세 분이 갑자기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네. 해방 직후부터 이미 정치를 하셨어요. 20대부터. 네. 그래서 1970년쯤 되면 이제 40대. 그것도 경력을 한 10여 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정치 경력을 쌓은 40대가 된 겁니다. 네.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 경력을 10여 년 쌓은 그렇죠. 이제 40대 초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에서 이 세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이런 식으로 무시해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보수의 미래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수에서 좀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좀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이게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보수 쪽에서 얘기가 좀 한창 되다가 지금 살짝 안 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 주자급이신데, 이게 좀 이준석 대표랑 신당을 같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 한창 나오다 지금은 좀 얘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 참 궁금해요. 저도 직접 물어보진 못했고요. 페이스북을 좀 찾아봤습니다. 요새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내보내니까. 그런데 12월 초에 12월 3일에 서울의 봄 네, 얘기를 좀 영화. 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그 1979년에 수경사 33 경비단에서 1등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저 장군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 수경사령관이 영화에도 거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그 장태환 사령관입니다. 네. 이제 그쪽 소속이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정치를 하게 돼서 2012년에 국회 국방위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총 맞아 죽은 김호랑 중령에 네. 대해서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국방위원장으로서 무공 훈장을 추수하고 추모비를 건립하는 촉구 결의안을 네. 이 유승민 국방위원장 주도로 관철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김호랑 중령에 대한 명예 회복이 좀 됐던 거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장면이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12월 4일에는 또 이제 저출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인구 저출산이 너무 심하다. 이 인구가 줄어가는 게 중세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더 뭐 심하다. 이제 이런 칼럼을 뉴욕 타임스에서 썼는데 이거를 걸어놨어요. 페이스북에. 네. 또 최근에 12월 10일에는 수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의 그 문제는 무슨 킬러 문항 이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주요 정책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 정치인인데 정책 물론 정치의 내용이 정책이긴 하지만 네. 지금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있죠. 네. 전 왜 지금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 혹시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직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들고요. 네.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부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준석 신당이 생겨도 거기 갈 것 같지도 않다고 해요.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약간 거리를 네. 두는 것 같고요. 네. 뭐 이제는 내가 대장이지 내가 유승민의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 쪽 신당으로 얘기를 좀 옮겨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굉장히 높이면서 신당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막 불거지고 있는데 신당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인터뷰 같은 것들을 좀 보니까 이게 여야 모두 다 싫고 시험 문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새로운 선택지라는 거는 신당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는 최근에 이제 쓰신 막전막후 기사에서 이분은 민주당이 영혼이나 다름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0%다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무래도 신당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 써놓고 약간 겁이 나요. 그러시군요. 이분이 진짜 또 혹시 신당을 창당하지 않을까. 아무튼 네. 이런 측면을 한번 보세요. 신당 창당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꼭 신당 창당을 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신당 창당한다 이런 움직임을 시작하고 주변 정세를 봐가면서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하고 최근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인터뷰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네네. 계속 톤을 높이고 계신데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게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주목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의 내용은 굉장히 어목하고 그렇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분이 이제 정치인이구나. 제가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정치인이 가장 좋은 게 주목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새 매일 정치면에 나오고 그렇죠. 텔레비전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을 만날 수도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언론에서 네. 야 이거 뭐 이낙연, 이준석 신당 되는 거 아니야? 네. 또 친 이재명 쪽에서는 그건 낙석이었네. 낙석이었네. 뭐 이런 얘기가. 아 진짜 정말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말을 사람들이. 예, 귀신들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주위에서 친 이낙연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그 친낙계라고 네. 하는데 이분들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금. 저 형님 지금 너무 나가신다. 만약에 신당을 만들면 나는 못 나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생각이 아니고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훈 의원이 아주 대표적인 친 이낙연 게 인사인데 이분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윤영찬 동아일보에서부터 같이 있어도 윤영찬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혹시 탈당하면 윤영찬 의원이 같이 탈당할까? 아니라는 쪽이 90% 이상이라고들 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말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탈당이라는 건 뭐 누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역시 의원들 몇 사람이라도 같이 움직여야 그렇죠. 되는데 아직 그런 정도까지 동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들이 친낙계이면서도 신당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꺼려하는 이유는 역시 그나마 거대 정당에 남아 있어야지 뭐 총선 당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거죠. 또 따라 나가 봐야 뭐 망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안 따라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여론도 중요합니다. 뭐 네. 아직 여론조사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뭐 이낙연 신당을 넣어서 이제 한번 돌려봐야 될 겁니다. 네.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이낙연 신당 그리 높게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정치부 기자들 감각으로도 그렇고요. 저는 네. 그게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광주 전남 쪽 민심을 잘 읽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고 명분을 잘 찾으면 뭐 어떤 동력이 여론조사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별로 성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낙연 전 대표라는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좀 많이 비판을 하는데 좀 그렇게까지 뭐 주목은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지가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아주 뭐 훌륭한 정치인이죠. 국무총리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국회 답변 같은 거 할 때 아주 그 품격 있는 표현으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정확히 방어해내고 전남지사 재임하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했고요. 네. 2020년 1월 달에 그만뒀죠. 그래서 2년 7개월이나 했어요. 국무총리를.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종로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고요. 그래서 네. 민주당 국회의원만 5번 하셨고요. 네. 뿌리가 거의 민주당인. 네. 그래서 제가 영혼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요. 이분은 뭐 굉장히 그 지조가 있는 정치인. 그래서 심지어 과거에 새천년 민주당에 있다가 노무현 탄핵 역풍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네. 창당됐을 때 거기도 안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을 지키겠다. 민주당을 지키겠다. 이런 정도로 민주당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다. 그럼 민주당에서 어쩌면 영원히 빠져나가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이제 네. 제가 그런 좀 심한 표현을 써봤는데 네. 아무튼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지면서 상처를 좀 크게 받은 것 같고요. 아직도 이제 그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과 함께 본인이 정치적으로 입은 상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그리고 비판 수위는 높이지만 탈당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럼 과연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좀 앞으로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건 이재명 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입니다. 네. 찾아가야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한테 우리 같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총선 같이 좀 치러 주십시오. 이렇게 네. 하면 역할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정치라는 게 정치 안에서만 변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 외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검찰에서 혹시라도 영장 청구를 한번 다시 네. 하지 않을지 또 그런 사법적인 문제 말고 또 어떤 그 사건 사고가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막말 파동 같은 건 갑자기 언제든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언제 터질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가 생기면 이낙연 전 대표한테도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저는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치인들이 본인이 가진 실력 을 뭐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비르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virtue,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역량 네. 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네. 포르투나 그러니까 fortune, 그러니까 행운. 네. 뭐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하면 운빨. 운칠기삼이죠. 그런데 운칠기삼. 좀 큰 정치인이 되면 운칠기삼이 아니고 그냥 운칠운삼 운칠운삼. 아닌가. 그래서 네. 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그 정치인이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운명도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모든 쪽으로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야권 관련된 신당은 여권에서는 뭐 이준석 신당 하나밖에 없는데 야권에서는 좀 신당들이 많아요. 이른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출판 기념회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찾아가고 최근에는 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서 참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이제 창당의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송영길 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이제 신당론을 띄우고 있는데 두 신당 어떻게 창당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선거제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과거에 그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네. 그게 뭐 총선에서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이 나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아요. 네. 일단 초점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 좀 보수 성향 또 중도층 유권자들한테는 내로남불 뭐 이제 이걸로 낙인이 찍혀 있죠. 그래서 네. 왜 갑자기 민주당 심판, 문재인 정부 심판으로 좀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고요. 또 네.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하지만 어쨌든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돈 봉투를 좀 뿌린 거는 맞는 걸로. 네. 그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실체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당이 생기면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이죠. 그래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대외적으로는 뭐 다른 이유를 들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 출범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회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되면 신당을 창당을 하지만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송영길 전 대표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조국 전 장관도 저도 그 광주 출판기념회에 다녀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가지 못했고요.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들은 사람 얘기는 잘 모르겠다고 해요. 아직도. 네. 이 조국 전 장관이 11월 초에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민주진보 진영의 본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이자 본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의 해가 되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뭔가 가져가는 행위는 뭐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조국 신당도 지금으로서야 뭐 이제 교수도 하다가 못 하게 되고 해서 정치밖에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네. 민주당에 손해가 나는 일은 그런 일을 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은 좀 품성이 좀 이렇게 좀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네. 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내로남불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국 신당도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건데, 그러니까 신당이 아주 전격적으로 성공을 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좀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일단 역사를 쭉 짚어주셨을 때 보니까 그 기점이 3당 합당 이후로 우리나라가 양극화된 정치가 좀 지속되고 있고,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를 하면서 신당들이나 아니면 제3당이 좀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좀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거대 양당에 휘둘리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면은 이 민주주의의 꽃은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양성을 조금 뭔가 꽃피울 수 있는 정치 환경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이게 사실은 정치 양극화가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다 그 막 증오와 분노의 정치. 그러니까 저놈들을 쓸어내버려야 된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사는 거다. 이렇게 표를 동원해서 네.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게 이 2000년에 이제 정보화 혁명이 시작이 됐고요. 대략 2010년 정도에 모바일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모바일을 한 대 들고 다니면 모든 정보에 즉시 검색이 가능하죠. 그런데 유권자들이 이제 모바일로 무장을 하다 보니까 정치인 별거 없어, 내가 제일 잘 알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부족주의의 본능이 다시 발동을 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저놈들만 없으면 참 잘 될 텐데, 그래서 막 국민의힘을 증오하고요. 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저런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나라 잘 될 텐데, 이렇게 증오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정치인들은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집권을 하고 선거를 치르고 이러고 있는 거죠.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정치 양극화 관련 논문이나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 네.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에 대해서 나 싫다, 비호감 지수가 있는데, 이게 2008년에 대략 한 60% 정도였는데요. 네. 2020년에 그게 86%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예, 그러니까 네. 미국에도 이제 공화당 지지자가 자기 자식이 민주당 지지자 쪽 자식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반대한다고 해요. 네. 참 그 이제 사랑도 이 로미오와 로미오와 줄리엣 줄리엣처럼. 시대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양당제 국가죠. 거기도 네. 2015년에 77% 정도였는데요. 2017년에
80%가 넘어갔습니다. 네. 영국도 좀 미국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2008년에 우리 이제 양당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이 69% 정도였는데 네. 2023년 올해에는 74% 정도로 올라갔고요. 네.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은 2008년에 54%였는데 지금은 61% 정도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참 신기한 게 정반대 경우도 있어요. 독일은 네. 2005년에 3인당하고 기민당이 이제 서로 좀 적대적인 정당인데 2005년에는 75% 정도, 70% 정도가 서로를 싫어했는데 2017년은 그게 23%, 줄어들었어요. 16%, 뭐 줄어들어도 보통 줄어드는 게 아니죠.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저도 이제 그게 신기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네. 이 연정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해요. 3인당하고 기민당하고. 네. 그래서 연정을 해보니까 아 저게 웬수가 아니구나. 악마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 악마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 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 개선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선거제를 다당제로 좀 유도해주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독일처럼 그 대연정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전 그 돌아가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선각자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연정을 제안을 했는데 실패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혹시 중요한 국정 현안이 생겨서 대연정을 해보면 아, 저쪽이 악마는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좀 정치 한국화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 정치부 기자의 좀 순진한 상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언젠가는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하던 얘기죠. 저놈들을 끌어내야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거의 사기꾼이거나 악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유권자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심도 깊은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